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뭐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요. TC, 토탈 코스트라고 하는 건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이다. 그리고 이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반에 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MC라고 하는 거, 한계 비용이라는 곡선을 갖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고 여기다 꼬리표를 MC라고 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 코스트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평균 비용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아주 생산량이 작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AC라고 하는 값이 엄청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생산량이 아주 작을 때 AC 한 단위당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 거 초반에 왜 클까요? 당연히 픽스드 코스트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덩어리로 탁 있는데 그 생산량이 작았을 때는 이 픽스드 코스트를 나눠 가져가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AC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을 하게 돼요. 높은 데서 시작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점을 하나 찍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점을 찍는다고 하면 사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MC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내가 평균이 요건데 요번에 추가로 한 단위 더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훨씬 낮죠. AC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AC라는 녀석도 감소를 해요. 감소를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감소를 하게 되느냐면요. 얘가 쭉 감소를 하다가 MC랑 만나는 점에서부터 이제 극적 반전을 시작합니다. 반전을 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항상 AC라는 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MC랑 만나는 점이 최저점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이거 지금 평균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건 그 다음 한 단위의 비용이니까 결국 MC하고 AC가 교차하는 지점을 넘어가서 MC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 늘어난다는 거죠. 뭐냐면요. 우리가 10과목 시험을 보는데 5과목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 90점이에요. 근데 6번째 과목을 90점보다 높은 점수를 맞으면 평균이 올라가고요. 90점보다 낮은 점수를 맞으면 평균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요 MC랑 AC가 만나는 점이 AC 입장에서 최저점이다.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C의 최저점. MC의 최저점이 아니라 AC의 최저점이 된다는 거. 그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그래프는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그런 성질,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 성질까지만 잘 봐두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장기에서의 생산 비용을 보게 되면 아까 단기하고 장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느냐? 장기에 가면 무엇이든지 선택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픽스드 코스트라고 발음이 좀 그러네요. 픽스드 코스트라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뭐만 있느냐? VC, 베리어블 코스트만 있으니까 결국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156페이지 그림 보이시나요? 보시면 애가 막 무슨 뭐 포물선을 이렇게 잔뜩 그려놨어요. SAC1, SAC2, SAC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각 세 가지가 전부 공장 시설 규모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공장 시설이 조금 작은 경우가 1번, 그 다음에 중간 규모가 2번, 큰 경우가 3번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각 에버리지 코스트라는 게 그 공장 규모에 따라서 생성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쪽 부분, 제일 비용이 낮은 부분만 따라서 실선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선택 가능하니까. 1번처럼 할 건지 2번처럼 할 건지 3번처럼 할 건지 내가 생산량이 거기 있는 Q바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서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거에 딱 맞게 그 공장 규모를 2번 케이스 정도 규모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 부분만 쫙쫙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한 페이지 옆에 1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생겼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만 이렇게 따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됐지만 요 생산시설의 규모라고 하는 거를 아주 촘촘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평균 비용이 곡선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방금 보시는 이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기에서 나오는 아까 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했던 이 부분이 중요하지 요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게 중요하지. 단기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쪽을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 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건 다시는 보지 않아요.
다시는 보지 않고 요거 단기에서만 그림만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붙어있는 용어가 조금 다르네요. 규모냐 범위냐, 이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생산량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품목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하나와 관련이 있는 다른 품목들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품목 자체가 그 연관되는 부분으로 넓어지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아까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는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런 거는 공장을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조그마한 공장에서 반도체 만든다? 이게 무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좋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고 규모의 경제. 크면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한 개 생산 비용이 싸지는 그런 녀석을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대량 생산에서 나오는 비용상의 이점이 있을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한다. 굉장히 그런 것들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다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무슨 악기를 만든다든지 도자기 같은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규모의 불경제라는 녀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대해서 얘가 항상 U자, 아까 앞에서 봤던 U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소만 한다.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특수한 경우긴 해요.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생산량을 늘리면 자꾸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큰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랑 비용 경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요. 1등 기업이 진짜로 아무 제약 조건 없이 비용으로만 딱 경쟁을 하게 되면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당연히 망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독점이 생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통신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라고 하면 SKT, KT, LGU 플러스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그리고 알뜰 시기 해가지고 몇 개 더 찌그러기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3개 있잖아요. 그 3개를 만든 것도 정부에서 1등만 하나만 남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SKT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망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비용이 자꾸 줄어들어요.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 줄어드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격 경쟁만 딱 해버리면은 2등, 3등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범위의 경제라는 녀석을 얘기를 해보면 160페이지예요. 160페이지에 범위의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상품을 얼마나 전방위로 후방으로 생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니까 살바토레 페라가모라고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 페라가모? 이분은 사실은 옷, 구두, 핸드백, 장신구 등 다양한 패션 상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처음 시작은 페라가모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죠.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두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구두를 잘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재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도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에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핵심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으로 넓히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생짜로 하나씩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와 같이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범위의 불경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예로 어떤 기업이 승용차 5,000대를 생산하는데 500억이 비용이 들고 트럭 2,000대를 생산하는데 300억이 비용이 든다고 하자. 그거는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시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구두와 핸드백, 쇠고기하고 소가죽
그다음에 닭고기와 계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생산했을 때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 분석을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그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는 범위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는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효과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 보면 이렇게 버젓이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재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관련된 부분이든 비관련된 부분이든 무조건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요거 재벌들의 사업 확장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재벌이라 그래도 사실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라 그러면 사실 모체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상조를 한다든지 이런 전혀 관계없는 일들, 자동차랑 상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물론 그 현대가 상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대 상조는 그 계열이 달라요. 계열이 다르고요. 네. 뭐 현대카드 이런 캐피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파는 거랑 캐피탈은 뭐 넓게 본다면 관련 다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캐피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네, 그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범위의 경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6.5절 수입의 분석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군요. 6.5절 보니까 아이스크림의 한 단위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저거 했어요. 아이스크림 가격에 따라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변화한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자, 거래량, 거래 가격 이렇게 됐을 때, 자, 수요 곡선이라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수요 곡선에서 했던 그 형태는 어떻게 되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 그러니까 수요량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앞에 보고 계시면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그거의 반대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자,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이제 이 생산자의 입장인데, 생산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격이랑 뭐 수요량이랑 이런 걸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인데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균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한 단위당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 때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얼마를 붙여낼 것이냐, 그게 바로 평균 수입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하나에다가 껍데기에다가 권장 소비자가 1,000원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1,0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000원의 총 수입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권장 소비자 가격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평균 수입, 에버리지 레비뉴, AR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수입. 한 단위당 늘어나는 매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권장 소비자가 같은 거예요. 권장 소비자가. 한 예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수입, 토탈 레비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T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평균 수입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판매량 Q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AR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총 수입이라고 하는 건 가격의 상품 판매량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6단위 팔았을 때의 총 수입이 78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5단위까지 750만 원이었는데 6단위를 팔아서 780만 원이 됐대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냐? 5개 팔았는데 750만 원이었대요. 근데 6개를 팔았더니 780만 원밖에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아니 왜요? 750만 원 5개? 그럼 하나에당 150만 원씩 주고 팔았다는 건데 왜 하나 더 팔면서 780만 원밖에 못 버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의문이 생겨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무슨 얘기냐? 얘가 5개를 팔기 위해서는 하나당 150만 원이면 됐었는데 6개를 팔고 싶으면 하나당 130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50만 원 5개 팔았다. 그러면 하나당 150만 원씩 주고 받고 파는 거죠. 그런데 6개를 78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를 30만 원에 판 게 아니라 6개를 전부 130만 원씩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30 곱하기 6 해가지고 780이 됐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50만 원일 때는 사람들이 5개까지만 사 먹으려고 그러고 130만 원이 싸졌으니까 6개까지 사 먹을게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비교해 놓고 보면 5번째에서 6번째 한 단위를 더 파는데 늘어난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거. 한계 정말 좋아하죠? 마지널 레비뉴, M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지널 레비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서 요 5개일 때 750만 원, 6개일 때 총 매출 780이니까 요 차이만큼 해서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요 케이스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6번째 아이스크림의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한번 그래프들을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 뭐 162페이지에 커다란 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0에서부터 9까지 하나씩 쭉쭉쭉쭉 늘어날 때 평균 수입이라고 하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나도 230만 원 받고 9개 팔고 싶은데 230만 원으로 책정했으면 한 개밖에 안 팔리지 9개 안 팔린다라는 그런 이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평균 수입이랑 곱해서 총 수입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그 차이만큼씩을 한계 수입이라고 옆에 줄에다가 쓰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표의 중간 아래쪽에 가보면 한계 수입이 0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오는 게 보이죠. 즉 내가 미친 척하고 엄청나게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 치고 한 통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팔면 아무도 안 사간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뭐 1000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이 되는 사이에서 계속해서 한계 수입이 0보다 크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납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3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총 수입 곡선이라고 하는 게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극대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수입 곡선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요거 납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 마지널 레비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죠. 사실 이 경제학 원론에서는 거기에 보면 식도 없어요. 식도 없이 그냥 수요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D 요 곡선 밑에 쪽에 요렇게 그려가지고 MR 이렇게 그냥 써있죠. 맞습니까? D보다 아래쪽 거기에 위쪽에 있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163페이지 두 번째 곡선에 보면 위에 있는 게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한계 수입 곡선. 사실 이게 칼라로 보시는 분들은 파란색이 수요 곡선이고 녹색이 한계 수입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한계 수입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수요 곡선 안쪽에 존재를 하는데 경제학 원로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미시경제에 가면은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합니다. 깊게 분석을 하면 뭐 그래도 하나 더 알아두세요.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2배가 돼요. 요거보다 기울기가 지금 조금 더 급해졌죠? 조금 더 급해졌는데 기울기가 딱 2배가 된다는 거 수학적으로 미시경제학에 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기울기 2배 요 정도까지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 2배. 그 얘기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지널 레비뉴라는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MC 마지널 코스트라는 개념 요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철저히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단위를 추가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열심히 도출했어요. 내가 생산을 몇 개를 하면은 요거 추가로 한 단위 더 할 때 비용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요걸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한 단위를 더 팔 때 늘어나는 수입, 매출이 얼마냐라는 걸 갖다가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도출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매출이라고 하는 게 비용보다는 커야지 나한테 뭔가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MR, 마지널 레비뉴하고 마지널 코스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한 단위 더 파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아니지 나는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큰 한에서는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얘가 마지널 레비뉴가 적어지는 지점에서 생산을 그만하게 되니까 결국 어디가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냐? 얘네 둘이 같아지는 점이 이윤이 최대가 되는 점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려요. 늘려. 그러다가 얘가 점점 숫자가 바뀌면서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오면 그만 생산해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윤을 최대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식이 만족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납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16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4, 165, 16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총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어떻게 생겼었죠? 총 비용 곡선? 총 비용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선의 형태라고 하면 FC, 뭐 VC 얘네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T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C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토탈 레비뉴 그러니까 총 수입 곡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까 책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흰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슉 해서 이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토탈 레비뉴 TR이랑 TC를 비교해서 어느 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일까요? 당연히 TR에서 TC를 뺀 값, 그 폭, 딱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고 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점, 그 점이 바로 이윤 극대화가 되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65페이지 곡선을 보시면 거기 TC하고 TR이라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렇게 세로로 줄을 쫙쫙 그었을 때 그 차이만큼 해당하는 걸 갖다가 아래쪽에다가 이윤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이시나요? 165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가 한 개나 두 개는 괜찮네요. 한 개 생산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낮은 쪽이니까 이건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본다는 의미로 이윤이 마이너스 쪽에 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쭉쭉쭉쭉 이윤이 늘어나다가 네 개랑 다섯 개일 때 이윤이 그대로 똑같이 그 차이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차이 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나는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얼마로 하면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6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이 대땅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자, 파란색으로도 별표 하나 더, 빨간색으로도 별표 하나 더. 와, 자, 대빵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걸 추구할 때 생산량을 결정하는 지점이 되느냐면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의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마지널 레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점. 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 이 점에서 생산량 결정.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정말로 이윤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대부분은 이윤 극대화가 최고긴 한데 처음 그 시장에 들어간 기업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이미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침투 전략 뭐 이러면서 처음에 공격적 마케팅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많이 좀 알리고 보자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가격도 꽤나 올려가지고 생산량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무턱대고 막 팍팍팍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 마지널 레비뉴랑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하나를 팔더라도 일단 손해 하나도 안 보면서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윤 극대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매출 극대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매출 극대화. 일단 손해를 좀 보겠죠, 당연히. 이거에 비해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비해서 손해를 보겠지만 일단은 생산량 쫙 늘리고 가격을 쫙 낮춰가지고 내 거 좀 써보세요. 내 거 점유율을 일단 좀 높여야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시장에서 다시 이제 뭐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파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6.7장 기업은 정말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가정으로는 그렇게 해왔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현대의 기업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왜? 일단 소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윤 극대화가 최고예요. 왜? 돈이 남아야지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용되어 있는 월급 받는 사장, 전문 경영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게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더 많이 나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더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윤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걸 최우선으로 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출액, 시장 점유율,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목표들에 전문 경영인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MR은 MC 이게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167페이지에 걸쳐서 말로 줄줄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와 수익 극대화라고 해서 그래프도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시면 거기 보면 한계 비용 곡선, 한계 수익 곡선을 둘이를 딱 만나는 점에서 생산이 되는 Q하고 위에 물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종 수입이 극대화되는, 즉 한계 수입이 0보다 크기만 하다면 TR이 최고점에 이르는 이 생산량을 무조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윤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초기에 손해보면서 팝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요 점이라고 하는 것도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거, 손해를 보는 거긴 하군요. 죄송해요. 자, 손해 보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 한계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 매출액이 최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손해 보면서 파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매출액 극대화 모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는데 다만 요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한계는 있죠. 이거 말고도 이윤 극대화 모형에서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학에 가게 되면 이제 목표가 그 정부 관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공무원들의 목표는 뭘까요? 공무원들의 목표. 공무원들은 사실은 세금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아요.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요. 예산 극대화를 하게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권한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학에서 배우게 된답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어떨까요? 정치가들의 목표는 뭘까요? 정치가는 뭐가 목표죠? 대통령 하는 게 목표인가요?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득표율 극대화 전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정학에서는 좀 이따가 다음 강의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장, 6장 얘기를 했는데 5장, 6장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5장에서 얘기를 했던 바는 생산자가 특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어떤 점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바로 노동에다가 지급하는 돈 1원당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그 비율이랑 그 다음에 자본에다 1원 더 지출했을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조합을 선택한다. 요게 5장의 결론이었어요. 5장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록 축은 다르지만 애들이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그래프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하다라는 게 5장에서 얘기를 한 바였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목표하는 바가 이윤 극대화라면 어디까지 생산량을 결정할 것인가. 이번에는 이제 생산량이라서 재화평면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MR은 MC라고 하는 요 식 하나로 이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점까지. 요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위를 더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랑 그 다음에 한 단위를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게 제일 이유를 크게 할 수 있다. 보면 경제학을 자꾸 하다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식들을 갖다가 굉장히 문자로 써가지고 난해하게 써놓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식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납득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 8장 해서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그다음에 독점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게임과 전략 해서 게임 티오리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생 경제학이고요. 자, 이 정도로 썰 풀고 녹화는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